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새로움의 탄생과 진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아방가르드 작품들을 살펴볼 거예요. 주제는 이제부턴 무조건 새로워야 해. 네, 무조건 새로워야 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우리가 붙여봤는데요. 무조건 새로워야 해. 뭔가 되게 강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새롭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네, 우리 타이틀 이런 의미가 맞을까요? 맞아요. 그동안 예술사에서 없었던 어떤 강박 증상,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의 작품은 반드시 무조건 새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움의 강박증, 이를테면 새로움의 이데올로기로 현대미술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아방가르드, 전에 없던 새로운 거, 혹은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애매한 거, 그런 것들을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많이 발견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다뤄왔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새로움에 대한 강박증,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길래 강박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비송, 자기가 화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네. 비석이 지금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석 주변에서 어떤 비평가 혹은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다. 지난번 순영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순영이가 좋아하는 작품 컬렉션에서 본 것 같아. 그런데 그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되게 비슷한 그림풍이네. 어쨌든 야, 비석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이게 잘 그린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은 그림이라고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요. 비석, 그래도 그 순영이가 만든 저기 컬렉션은 꽤 유명한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필적할 정도로 잘 그렸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저는 그 그림을 베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뭐야, 절대 잘 그렸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심지어 대단한 스승 밑에 제자가 스승의 작품과 필적할 정도로 잘 그렸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승보다는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은 아니다는 말로 들리니까요. 그쵸? 네. 자신의 것, 이거 한번 기억해 둡시다. 이건 분명 기분의 문제만 아닐 거예요.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예술 이전,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과거에도 예술가들이면 뭔가 내게 최고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유명 작가는 대단한 스승의 작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또 그러면 좋게도 들릴 수 있으려나? 과거에도 그게 내 거 그게 중요했을까? 그렇게 들으니까 또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갖게 되는 그 나의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봐요. 자, 자연은 표면보다 내부에 있다. 모든 사물은 온기둥, 구, 원추로 환원된다고 폴 세잔이 말했어요. 그로부터 다음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죠. 자, 눈, 코, 입, 손은 뭉개져 있고요. 하늘, 산, 나무는 바다처럼 회오리 치고, 식탁과 벽은 경계가 없어지고, 안과 벽은 어감이 사라져 있고요. 집안은 온통 빨간색으로 덮여 있네요. 폴 세잔, 고 마티스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오늘날 잘 알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되었을까요? 이 시대의 소위 개념 없는 화가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가짜 개념을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리고 그들이 본 아까 그 그림들이 진짜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제부터 아방가르드 예술 첫 번째, 입체파예요.
입체파, 네. 이제 나오는군요. 자, 다음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1907년에 제작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비송 어때요? 이 처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처녀들의 모습이 좀 기괴하다하게 느껴지거든요. 포즈도 그렇고. 그리고 가운데 두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저 세 사람은 얼굴도 뭔가 되게 좀 기괴하고 정말 얼굴 같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해요. 아, 이게 지금 제가 피카소의 작품이다라고 알고 봐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걸 제가 모르고 봤으면 그래도 멋있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분석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보시는 바처럼 입체파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종래의 예술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생각,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원근법, 단축법, 모델링, 명암법 등의 전통적 기법을 거부함으로써 화폭을 2차원 평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알고 계시다시피 입체파의 아비뇽의 처녀들의 작품에 마치 입체파라고 하니까 이 파를 입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평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 오른쪽 상단에 이제 여인들 아까 지적해 주신 여인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나요? 아, 정말 가면을 썼다라고 하니까 가면처럼 보여요. 그쵸? 예. 다음에 피카소의 다음 작품 누드라는 작품에서도 여인의 얼굴이 조금 기묘하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이 이미지는 현대 콩고 민주공화국 연대 미상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레게의 가면입니다. 어떠세요? 와, 저 지금 아프리카 가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앞서 봤던 누드라는 작품 그리고 아비뇽의 처녀들에 있던 그 얼굴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근데 아프리카 가면이라니 좀 의아한데요? 그러네요. 실제로 이 피카소는 이 시기에 아프리카 미술에 푹 빠졌다고 해요. 그는 고대 이베리아와 아프리카 부족 예술의 요소들을 인가의 형상에서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조각에 대담하게 깎인 기하학적 평면들, 가면들, 그리고 옷감들은 피카소와 그의 동료들에게 엄청난 흥분을 일으키는 대발견이었던 것이죠. 피카소를 비롯한 동료 작가들도 이러한 아프리카 미술을 보면서 공간을 다루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죠. 아, 그러면 큐비즘의 작품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갑자기 유가 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미술이라는 것에 영감을 얻어서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새롭게 그것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 지금 비송이 말했는데 그들의 방식? 재해석? 그럼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까 봤듯이 아프리카 가면에서 상당히 얼굴이 좀 단순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면이니까요. 그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화폭으로 옮기는데 조금 재구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저 가면이나 이제 조각상들도 특히 더 굉장히 단순화시켜 버렸네요. 네. 자, 또 하나 이제 문양을 보면 활을 들고 가는고 뭔가 다른 사람이 보이죠? 네. 라인이. 이를테면 졸라맨 아세요? 네, 그러고 보니 졸라맨이랑 되게 유사하네요. 네. 자, 그런 걸 단순하게 축약시켜서 표현해도 그 느낌이 충분히 살아있네요. 그럼 좀 더 한 번 더 나가봅시다. 다음 작품 피카소의 바이올린과 사람, 호안 그리스의 과일과 그릇에서는 어떤 사물과 인물을 동시에 마치 여러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네요. 언급법은 무시한 건 기본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간적 환영은 사라지고 오히려 굉장히 2차원적인 느낌을 주는 평면들의 조각들이 파편적으로 막 보이고 있죠. 네, 정말 자세히 보니 저 피카소 작품의 바이올린으로 추측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후안 그리스의 작품에서도 저게 완전히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과일로 예상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병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이 막 조각조각 보여지네요.
자꾸 봤더니 뭔가 다양한 시점에서 하나를 사진을 막 찍어서 그걸 가위로 오려서 다시 막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도 한번 봅시다. 지금 페르랑네즈의 도시라는 작품 왼쪽 그림에 있어요. 네. 비교적 도시라는 느낌을 파편적으로 느낄 수 있죠. 뭐 계단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보이죠? 네. 그런데 옆에 보면 세상의 종말이라는 작품은 사물과 구조의 최소한의 기본 형태인 단서마저 사라지고 오로지 할자로만으로도 가능한 뭔가를 표현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아, 네, 그러네요. 정말 그 글자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무슨 세상의 종말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오, 의구심이 드네요. 전혀 형태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된 그들의 개념을 만약에 이제 재정해야 한다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동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보게 되죠, 대상을. 근데 이 대상들은 우리 두뇌에 어떤 파편들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합성하는 것은 뇌에서 글이 다시 조합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네. 실제로 우리는 파편을 뇌에서 정리하는 것이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진짜 실체는 내 마음속에 따로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아. 그래서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큐비즘이 사물을 다양한 시각에서 본 것을 하나의 화폭에 옮겨 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큐비즘이 사물만 다각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우리가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선을 탐색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물꼬를 터서 쭉 이어져서 큐비즘이 완성되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마치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공간에서 섞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발전해서 엮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큐비즘 굉장히 진취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와, 대단한 인문학적 해석이네요. 이 그림과 사회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시 비송 세상을 굉장히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예술 종기 큐비즘을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확장될 거예요. 다른 파트까지. 자, 오늘은 이 아방가르드 예술 중 이 큐비즘을 하나 건드렸습니다. 앞으로 되게 무궁무진한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다음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조금 예고를 해주시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미래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미래주의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 나타나겠습니다. 네, 안녕.